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또 주가가 하락하셔서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우는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무게중심을 잡아야 과연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데요. 일단 먼저 오늘 아침에 시장을 끌어내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는 바로 텍사스 주에서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갔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던 그 실망된 부분들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내용들은 무엇인가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여러분들 텍사스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미국 서부 영화나 옛날 개척시대 영화를 보면 그 석유를 갖다가 끌어내는 그 그림들이 보이시죠? 크레인 같은 거 이렇게 계속 방아를 찧으면서 하는 그 그림들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텍사스 그러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오일이고 바로 전 공화당의 가장 큰 지지 세력들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텍사스에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텍사스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주죠. 이 어마어마하게 큰 주인데 바로 여기가 가장 강력한 친트럼프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먼저 경제 봉쇄 제치를 가장 먼저 풀었던 주가 어디냐? 바로 그것이 텍사스주입니다. 그만큼 적극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에 같이 동행하는 이런 모습을 줬던 건데 오죽하면 여기가 다시 경제 봉쇄 조치로 들어갔다?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줬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술집은 폐쇄가 됐고요. 그다음에 식당 같은 경우는 반만 손님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다닥다닥 붙어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거 띄엄띄엄, 그러니까 전체 받을 수 있는 예약자 중에서 반만 받는다라는 얘기는 이건 부담감을 줬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부담감을 주느냐? 이미 지난번에 이렇게 이런 말씀드렸어요. 지금의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주가는 V자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문제는 경기가 더디게 완만하게 U자로 가거나 아니면 나이키 곡선으로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럼 뭐가 발생한다고 그러냐면 괴리도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텍사스의 문제는 그냥 하나의 텍사스의 문제가 아니라 야, 이렇게 되면 지금 주가 수준이 올라와 있는데 유동성을 바탕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경기가 이렇게 회복이 더디게 되면 야, 이거 괴리도가 많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담감을 줬던 거죠. 이미 그 앞에도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디즈니랜드 제가 주말 점심 방송에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오죽하면 지금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도 재개장하는 것을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갖고 디즈니랜드의 직원들이 주지사한테 이거 개장을 늦춰야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왔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경합적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들도 현재 포착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오늘 나온 내용들은 이게 그러면 괴리도가 상당히 좁혀져야 되는데 괴리도가 좀 여전히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담감이 줬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두 번째 내용이 또 뭐 첫 번째 내용은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이 두 번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로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뭐 쉽게 얘기하면요.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 주변적인 어떤 이머전시 상황에서 얼마나 은행이 강하게 버티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어디랑 연결되냐면 지난 2008년도에 위기랑 연결됩니다. 여러분 2008년도에 위기를 뭐라고 위기하죠? 우리가 지난 2000년도의 위기는 IT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2008년도 위기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글로벌 금융 위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기에 연결된 것이 오늘 주가의 하락, 소위 스트레스 테스트의 문제와 그다음에 지난 목요일 날 주가가 급등을 줬죠. 그때는 은행주가 급등을 줬었죠. 이때는 소위 볼코룰에 대한 우리가 소위 그 완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볼코룰과의 이별 연습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나온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만약에 코로나19에 의한 경제 활동 재개가 늦어진다면은 일부 은행에서는 이거 조금 소위 자기자본 그 규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주가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이 볼코룰의 이별 연습을 좀 보고 그다음에 버블 붕괴 요 부분들도 좀 알아야 다음 주에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 여러분 그 기준도 나옵니다. 먼저 이제 볼코룰 그러면 저 볼코 폴 볼커라는 분인데요. 여러분들 그린스펀 의장은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바로 그린스펀 의장 앞에
바로 패드, FRB 의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폴 볼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FRB 의장이었었냐면 앞에 카터 대통령,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1980년대에 대통령이 됐던 영화부의 대통령, 소위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바로 FRB 의장했던 사람이 바로 폴 볼커라는 저분입니다. 자, 근데 이분이 항상 이분의 어떤 내용을 찾아보면 두 가지가 가장 강력하게 떠오릅니다. 첫 번째, 폴 볼커 앞에 반드시 붙는 게 있습니다. 소위 철의 폴 볼커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폴 볼커가 FRB 의장이 됐을 때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했느냐? 무려 15%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원래 은행은 설립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정부가 중심이 되는 부분들인데, 하나는 뭐냐면 인플레이 타겟팅, 즉 고용과 물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상황을 봐서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이 바로 FRB의 패드의 의무인데, 이때 무려 인플레이션이 15%나 넘어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찍어 눌러야 되겠죠. 이 배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980년대에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15%까지 올랐냐면 70년대에 두 번의 석유 파동이 있다고 그랬죠. 유가가 순간적으로 급등을 주면서 8배까지 10배 가까이 치솟으니까, 여러분 당연히 만약에 자동차에다 주유할 때 보통 10,000원이면 주유가 끝났는데 갑자기 10만 원 내라 그러면 이걸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 찍어 누려야 되죠. 인플레이션 찍어 누려면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돈가치를 올리면 되는 거고, 돈가치를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 시중에서 돈을 빨아들인다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여러분 지금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니까 돈을 은행에다 예금해 주십시오. 예금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예금하겠습니까? 저 같아도 잘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금리를 높여주면 자연적으로 돈은 빨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그러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돈가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60년대에 미국은 하나 더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월남전 참전이죠. 65년서부터 73년까지 8년 동안 미국이 참전하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무진장 달러를 찍어냈겠죠. 이미 방대한 달러를 찍은 데다가 70년대에 석유 파동까지 오니까 인플레이션은 하늘을 치솟듯이 올라갔었죠. 이때 바로 철의 폴 볼커가 등장하면서 금리를 갖고 이 인플레이션을 잡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제학자들한테 역대 가장 최고의 패드 예정이 누구냐 그러면 단연 첫 번째로 손꼽는 인물이 누구냐면 폴 볼커라는 사람입니다. 왜? 바로 이 사람이 이 살인적인 인플레를 잡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어떻게 잡았느냐? 하루 새에 무려 금리를 4%나 올렸습니다. 상상해 가십니까? 우리가 보통 금리 올릴 때 내릴 때 0.25라고 해서 그린스펀의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시장의 충격을 별로 주지 않고 움직이는 건데 0.25도 아니고 0.5도 아니고 무려 1. 이번에 제롬 팔이 처음에 금리 낼 때 0.5 내렸죠. 그 다음에 1% 내렸죠. 근데 그것의 4배인 4%나 금리 확 올리면서 15.5로 올려버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금리가 무려 20%까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면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조업은 굉장히 타격을 받겠죠. 바로 이때 일본 제품이 미국에 상용하게 된 계기도 바로 그겁니다. 어쨌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83년도 되니까 15%까지 치솟던 이 물가, 이 인플레이션이 무려 2.5까지 내려갑니다. 아시죠? 연준의 타겟팅은 2% 정도인 걸, 이게 2.5까지 가니까 완전히 인플레 잡았죠. 문제는 경기가 박살 났었죠. 하지만 그 실업률도 80년대 중반 되니까 실업률도 줄어들고 경기도 회복되면서 최고 호황을 보였던 그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폴 볼커가 그렇게 유명합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이렇게 화려한 전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누구나가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겠죠. 바로 그 스카우트한 인물이 누구냐면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 아시지만 2008년도에 뭐가 발생했습니까? 리먼 사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리먼 사태가 발생했는데 나중에 그걸 조사해 보니까 이거를 가속화시켰던 것이 뭡니까? 바로 금융기관이었던 거죠. 혹시 여러분들 빅쇼트 보셨습니까? 안 보셨으면 휴일에 좀 빅쇼트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브래드 피트도 나오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댄서가 등장하는데 이 반부대에서 춤추는 이 스트립 댄서가 무려 집을 몇 채씩이나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요.
그다음에 개 이름으로 대출이나 집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상상해 가십니까? 완전히 버블도 이러한 버블이 없는 거죠. 어떤 은행권의 방만한 경영 때문에 결국은 금융위기가 불거졌다 해서 야 이거 그대로 놔서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우리가 제조업체가 망하면 그냥 망하죠. 근데 금융기관은 망하면 어떻게 되죠? 너무나 국민 경제에 타격을 주죠. 대마, 불사. 바로 이런 것들을 믿고 너무나 방만하게 경영을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은행에 대해서 쉽게 하면 이 볼코르라는 것은 은행에다가 족쇄를 채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볼코르를 찾을 때 막 인터넷에 보고 찾아보시면은 좀 복잡할 거예요. 이게 봐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너무나 많으니까 딱 볼코르 그러면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은행이 고객의 요청 없이 마음대로 소위 자기 계정 갖고 증권 투자를 하는 거, 특히 위험 투자하는 거. 이번에 사실은 2008년대 위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소위 그 MBS라고 들어보셨죠? 주택 관련된 채권.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하이리스크, 너무나 위험도가 큰 쪽에다가 베팅을 많이 걸어갖고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죠. 이 바로 은행권이 마음대로 이 대형 은행들이 마음대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위험 자세에다 투자하는 거 이걸 갖다가 막아놓은 법이 바로 폴 볼코의 볼코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대마불사 말씀드렸는데 은행이 어떤 흡사평을 할 때 이 덩치가 너무 커져서 이게 전체 시장의 캐파에 그 하나의 그 업체가 10% 이상이 되면 그걸 못하게 막는 겁니다. 왜? 이게 덩치가 너무 작으면 감당이 되는데 이게 10%짜리 아래면 이게 무너져도 나머지가 커버가 되는데 이게 너무나 커져버리면 그게 전체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고 우리 같은 경우 누가 그걸 메꿔줍니까? 아까 했지만 제조업체든 그냥 회사가 망하지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국민의 혈세를 걷다가 투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대로 M&A를 못하게끔 초대응화를 막는 조치가 바로 이 두 가지의 조치였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로 이것이 폴 볼코가 바로 오바마 행정부 때 소위 스카우트 돼갖고 바로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경제회복위원회 위장으로서 폴 볼코가 또 한 번의 일을 해놓은 거죠. 바로 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 사실 크게는 도트 프랭크법이라는 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필요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의한 경기회복이 더디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복잡하게 돼 있고 또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하여튼 오바마가 만든 것이라면 오바마 케어라든지 하여튼 하나부터 10까지 사사건건 뜯어내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그런 습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볼코를 이걸 갖다가 완화시키겠다. 이건 무엇이냐면 은행이 이제 돈을 가지고 위험자산에다가도 투자가 가능하게끔 하는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에 주가가 훅 위로 올라갔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나온 내용을 보면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왜 받냐면 바로 2008년도처럼 그런 금융위기 같은 이런 부분이 떨어졌을 때 서브프라임 문제가 터졌을 때 여기에 얼마나 이것이 견디느냐 이걸 수시로 어떤 일부러 스트레스를 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왜 민방위 훈련 예전에 많이 했잖아요. 그 민방위 훈련 다시 임시로 위험 상황을 주면서 거기에 얼마나 대처를 잘하느냐 이걸 조사하는 것이 스트레스 테스트인데 일부 은행들이 이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다 해서 오늘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미 금요일장에서 아마 너튜브를 찾아보시면 제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업다운이 심한 장세 아니면 뭐 업다운에 대비하는 장세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시장은 누차했던 대로 장은요 최소한 언제까지 11월 달까지는요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두들겨 맞을 겁니다. 자, 그럼 또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번 경험을 했고 이 앞에 지난 3월 달에 급락을 줬던 것처럼 한 번 경험을 했고 또는 코로나19도 무섭지만 경제를 그냥 봉사만 한다고 해서 이게 또 아니다. 이 부분도 너무나 무섭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2, 제3의 조치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정말 악재다는 악재는 어떤 게 악재냐. 지금 오늘 물론 텍사스의 문제 또 플로리다의 문제 아까 다음에 스테이트 문제 여러 가지 악재가 있죠.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왜 설날이나 추석 지나고 나면 그 안에다가 저희는 뭐 부모님들의 고향이 저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동그랑땡
뭐 아니면 나물 이걸 다 집어넣어 갖고 어떤 섞어찌개 같은 것을 만들죠. 수없이 많은 게 들어가거든요. 맛을 봤을 때 그 맛이 무슨 맛이냐라는 겁니다. 온통 화학제가 넘쳐나지만 진정 악재다운 악재를 딱 하나만 꼽는다면 다른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딱 하나의 악재는 결국은 유동성 축소입니다. 최근에 일부 연준에서 야 유동성을 좀 축소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이런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아닌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서 경제활동이 재개되면서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럼 지난번에 말씀했죠. 절대 제롬 파웰은 2022년 연말까지 금리를 안 올린다. 아침에 방송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뻥이 되는 거죠. 찐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현재 봤을 때 2022년도로 얘기하는 것은 그때 정도 돼야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패드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처럼 어떤 이런 위험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옥죄는 것보다는 더욱더 시장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마 그것을 골머리를 쌓아매고 있을 겁니다. 다만 바로 볼코룰 저 자체가 어떤 시장이 너무나 방만하게 어떤 뭐랄까요 어떤 책임감 없이 방만하게 운영돼서 이것이 문제가 돼서 족쇄를 채우는 것을 풀으려고 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문제가 별로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엔 잡음도 계속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태에서 있으면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결국은 이렇게 막강한 돈이 풀렸을 때는 항상 주가는 어디까지 가느냐. 버블까지 간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보이죠. 지금 이 시장이 올라갔을 때 가장 펀더멘털 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2000년대 IT 버블에 견줄 만큼 지금 PR이 높은 수준에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도저히 지금 장은 펀더멘털을 갖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장이거든요. 하지만 그러한 장은 결국은 여러 가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겠지만 결국은 버블이 붕괴되는 그 순간까지도 내려가면 끌어올라가고 내려가면 끌어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될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차트를 가지고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가 결자 해지라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자 해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주가가 방향을 하단으로 잡으면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역N자의 모습을 줍니다. 이렇게 하방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를 보시면요. 5에서 이렇게 대를 주고 내려갔죠. 그럼 얘는 이렇게 5일선의 하락을 빠져버리면 이 5일선은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장을 보시죠. 지금 장을 보시면 얘는 20선이 여기 대를 줬죠. 그럼 대를 준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간 다음에 어차피 얘는 그냥 갈 수 없습니다. 꼭 오늘의 재료가 아니어도 얘는 어차피 이렇게 꺾었다 가야 됩니다. 올라가더라도 얘는 N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때는 N자가 필요하고 내려갈 때는 역N자가 필요합니다. 이걸 상방이라고 하고 이걸 하방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두드려 맞겠죠. 왜냐하면 이미 진돗개가 두 마리가 나왔어요. 5일 평균선 위에 쌍봉이기 때문에 얘는 위로 올라갈 때는 위에서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업, 다운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런데 얘는 바로 한 개의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밑에 있는 바로 이 60선입니다. 얘는 여기를 대를 준 다음에 아직까지는 우상향 중에 있죠. 근데 이럴 때 얘가 내려갈 때 보십시오. 어떻게 움직이냐. 항상 진돗개. 작은 거 두 개 있어야 큰 거 하나가 꺾어지는데 지금 얘가 밑으로 주가가 쭉 빠지게 되면 20선은 외봉이거든요. 그럼 얘는 아주 정석이면 여기서 뜨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내려와더라도 얘는 어차피 위에서부터 쌍봉을 줘야 됩니다. 한 개 꺾은 꺾어지 않죠. 그래서 당분간 장세는 이 60선을 중심으로 해서 내외에서 지가 형성되는 이 장세 미리 말씀드렸죠. 이걸 소위가 무슨 파동 장세라냐면 N파동의 장세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 지금의 시장은 제가 여러분들 그 금요일도 그랬지만 마음의 각오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장은 굉장히 변덕스러운 장세가 될 겁니다. 이걸 조금 편안한 용어로는 업, 다운, EXID의 노래처럼 위, 아래, 위, 아래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 쭉쭉 뻗어 올라가기에는 펀더멘털이 쫓아줘야 되는데 소위 앙드레 코스콜라니의 주인과 강아지 이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못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는 서 있든지 주가는 서 있든지 아니면 강아지가 주인 앞으로 와야 되죠. 혼자 한없이 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과 강아지가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혼자 뻗어 올라가지 못합니다. 얘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그냥 쭉쭉 뻗어 올라가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뭘 있느냐? 대신 얘는 막강한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장세이기 때문에 내려가면 계속 하단에서는
어디냐가 문제이지 계속 밑에서는 하세는 끌어올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어떤 부분이냐면 오히려 악재에서는 사야 되고, 왜냐면 내려가면 떠야 되니까요. 대신 올라갈 때는 줄여주는 이런 업다운 장세에 당분간 대비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종목 장세, 지수 장세가 아니라 종목 장세 움직이는 이유도 바로 그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종목 장세로 그 부분을 피해가면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볼코룰이 저게 만약에 정말 완전하게 완화가 된다. 그러면 시중에 돈을 얼마가 추가적으로 풀리느냐? 무려 많게는 50조 정도의 돈이 풀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에다가 받고 또 유동성이 가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못할 것이 없죠. 왜? 시장이 붕괴되고 경제가 붕괴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서 악재가 날 때 오히려 밑에서는 얘가 어디서 뛰지? 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겠고요. 이 장은 이제 60선을 중심으로 한 엠파동 장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다른 코너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당분간 장세는 업다운 장세에 소위 대비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역시 종목 장세의 비중을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지수 장세는 잠깐 접어놨다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